차은빈의 6번째 기일이던 날, 임태겸의 집에는 새벽부터 낯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제 사상이 차려지고 있었고, 오래된 느티나무 무늬 병풍 앞에는 은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24의 은빈은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앞에서 서혜원은 언제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혜원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제사 음식을 확인했다. 흰색 저고리 소매를 걷어올린 손목이 유난히 가늘어 보였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탓인지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빛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전을 부치던 아주머니가 기름 냄새를 풍기며 지나가자 속이 갑자기 뒤집혔다. 혜원은 입을 틀어막은 채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다. 아가, 왜 그러니? 시어머니 고명숙이 물었지만 걱정보다는 불쾌함이 먼저 묻어났다. 중요한 날에 며느리가 흐트러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다. 혜원은 간신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잠을 조금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은빈이 부모님도 오실 거야. 괜한 모습 보이지 말고 정신 차려. 명숙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 혜원의 몸 상태는 차은빈의 기일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혜원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지난 사고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에 가까웠다. 혜원은 뒷걸음질 치듯 주방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에 작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세면대 앞에 몸을 숙였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았다. 눈가가 젖고 목이 따가워졌다. 차가운 물로 입을 헹구던 혜원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몇 주째 생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탓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임신을 바랐던 적도 있었지만 몇 번의 기대가 허무하게 끝난 뒤로는 날짜를 세는 일도 그만두었다. 무엇보다 지난달 그날 이후에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태겸이 술에 취해 늦게 돌아온 밤이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차은빈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혜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은빈이는 아직 살아있었을까?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태겸은 그녀를 아내로 안지 않았다. 오래된 원망과 분노를 확인하듯 거칠게 끌어안았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고 혜원은 욕실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가 가까운 약국에 문 여는 시간을 검색했다. 아직 제사가 시작되려면 2시간이 남아 있었다. 외투를 걸치고 나가려 하자 현관에서 명숙과 마주쳤다. 어디 가니? 잠깐 약국에 다녀오려고요. 이 시간에.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명숙의 시선이 혜원의 배 위에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곧 싸늘하게 식었다. 설마 쓸데없는 기대를 하는 건 아니겠지. 혜원의 손가락이 외투 자락을 움켜쥐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겸이가 지금 아이를 원할 것 같니? 집안 사정도 복잡하고 회사 승계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너도 괜히 혼자 앞서가서 집안을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마. 그 말은 경고에 가까웠다. 혜원은 대꾸하지 않고 현관을 나섰다. 창원 외곽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전날 내린 비가 아파트 화단에 고여 있었고 잿빛 하늘 아래 나무들은 가지를 낮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는 동안 혜원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계산대 직원이 검은 봉투에 물건을 넣어주는 짧은 순간에도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차릴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부부 침실 옆 작은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몇 분이 지나자 선명한 2줄이 나타났다. 혜원은 변기 뚜껑 위에 앉은 채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2줄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남은 인생을 뒤집을 힘이 담겨 있었다. 기쁨이 먼저 밀려왔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이 터질 정도의 기쁨이었다. 그녀는 2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자신의 몸 안에 작은 심장이 생겨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이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오래전에 묻어둔 소망이 한꺼번에 살아났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목소리로 말할지 너무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혜원은 테스트기를 손안에 꼭 쥔 채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치맛자락 너머로 스며들었다. 괜찮아.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지킬게. 그 순간 욕실의 조명이 번져 보였다. 혜원은 눈을 여러 번 깜빡였다. 형광등 주변으로 희뿌연 빗무리가 생기더니 시야가 금세 흐려졌다. 몇 달 전부터 나타나던 증상이었다. 피곤하면 눈이 따갑고 햇빛을 보면 통증이 생겼다. 하지만 혜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눈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었다. 차은빈의 죽음과 임태겸의 원망을 연결하는 족쇄였다. 제사는 정오에 시작되었다. 차은빈의 부모와 언니 차선주가 도착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선주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은빈의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눈가에는 얇은 눈물막이 맺혀 있었지만 혜원을 바라보는 순간 그 눈빛은 차갑게 바뀌었다. 오늘도 네가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 선주가 물었다. 네. 죽은 사람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죽은 사람 제사까지 챙기네. 참 이상한 인연이다.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선주를 말리지 않았다.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내가 왜 죄송해? 죄를 지은 건 네 부모잖아. 선주는 웃지 않은 채 입꼬리만 올렸다. 우리 부모한테 장기 기증 동의서를 내밀고 사고 책임을 덮어주겠다고 거래한 사람들. 혜원은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해? 경찰 조사 기록에도 은빈 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나왔어요. 우리 오빠도 사고로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선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우리 은빈이가 죽어도 싸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말다툼이 커지려는 순간 태겸이 거실로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출근했다가 제사 시간에 맞춰 돌아온 참이었다. 태겸은 선주와 혜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선주가 곧바로 눈물을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혜원이한테 은빈이 이야기 조금 물어봤어. 그런데 아직도 자기 가족은 잘못이 없다고 하네. 태겸의 시선이 혜원에게 멈췄다. 그 눈빛에는 확인하려는 의지도 해명을 들으려는 관심도 없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냉담함만 있었다. 오늘은 그만해. 그는 선주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혜원을 향해 있었다. 죽은 사람 앞에서까지 변명할 필요는 없잖아.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남편이 선주의 말을 믿는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았다. 그래도 매번 마음 한편이 무너졌다. 혜원은 테스트기가 든 주머니를 손으로 눌렀다. 조금 전까지 아이의 존재가 희망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깨지기 쉬운 비밀처럼 느껴졌다. 제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혜원은 음식을 나르다가 다시 어지럼증을 느꼈다. 전을 담은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지려 하자 태겸이 재빨리 받았다. 두 사람의 손끝이 잠깐 닿았다. 태겸은 곧바로 손을 떼었다. 집중 좀 해. 미안해요. 오늘 왜 이래? 잠을 못 잤어요. 태겸은 더 묻지 않았다. 걱정하는 대신 혜원이 실수하지 않을지 감시하는 얼굴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차선주는 일부러 태겸의 옆에 앉아 은빈의 생전 이야기를 꺼냈다. 은빈이 대학 시절 태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가 해외 연수를 떠난 동안 매주 편지를 썼는지, 사고 당일에도 태겸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던 길이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혜원은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중 일부는 거짓이었다. 태겸이 미국에 있던 시절 매주 음성 파일을 보내던 사람은 혜원이었다. 선천성 각막 질환 때문에 눈이 급격히 나빠지던 혜원은 글씨를 오래 쓰기 어려워 녹음기로 자신의 하루를 기록했다. 태겸이 좋아하던 노래와 창원의 비 내리는 소리, 학교 축제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담아 보냈다. 하지만 태겸은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그때 혜원은 그가 자신을 싫어해서 무시한 줄 알았다. 훗날 은빈이 태겸에게 꾸준히 녹음 편지를 보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혜원은 자신이 착각했나 보다 생각했다. 지금도 선주는 태연하게
그 기억을 은빈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혜원은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싶었다. 그러나 오래된 녹음 파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태겸은 혜원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손님들이 돌아간 것은 늦은 오후였다. 차선주는 현관 앞에서 태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혼자 있기가 싫은데 저녁에 잠깐 은빈이 납골당에 같이 가줄 수 있어? 태겸은 잠시 혜원을 돌아보았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가든 상관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알았어. 혜원은 테스트기가 든 주머니를 다시 움켜쥐었다. 태겸 씨, 그가 돌아보았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이야? 네. 선주가 옆에서 미묘하게 웃었다. 태겸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늦게 들어올 거야. 기다리지 마.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내일 해. 그는 혜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선주와 함께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넓은 집에 정막이 내려앉았다. 혜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밖에서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태겸의 차가 멀어졌다. 혜원은 거실의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다. 은빈의 사진은 아직 치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속 여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정말 태겸 씨를 사랑했나요? 대답은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내가 눈을 잃기 전에도 당신의 각막으로 다시 보게 된 뒤에도.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당신에게서 빌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날 밤 태겸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지만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혜원은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임신 테스트기와 산부인과 예약 화면이 켜진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태겸은 코트를 벗으며 그녀를 보았다. 아직 안 잤어? 기다렸어요. 내일 말하라고 했잖아.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태겸은 피곤한 듯 이마를 짚었다. 무슨 일인데? 혜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차올랐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집어 태겸 앞에 내밀었다. 아이를 가졌어요. 태겸의 움직임이 멈췄다. 몇 초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선이 테스트기의 두 줄에서 혜원의 얼굴로 옮겨갔다. 놀람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지만 곧 굳어졌다. 확실해? 내일 병원에 가려고요. 그런데 2번 검사했고 둘 다 같은 결과였어요. 언제 생긴 거지? 그 질문은 아이를 기다리던 남편의 질문이 아니었다. 혜원은 수치심을 느꼈다. 지난달이겠죠. 약은 무슨 약이요? 피임약 먹고 있었잖아. 혜원은 고개를 들었다. 의사가 오래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달 전에 끊었어요. 태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내가 약을 먹는지조차 관심 없었잖아요. 관심이 없었다고 마음대로 아이를 만들어? 그 말에 혜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마음대로 만들었다고요? 지금 이 집 상황에서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혜원의 눈이 붉어졌다. 우리 아이예요. 우리가 무슨 정상적인 부부라도 돼. 태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혹함은 고함보다 더 잔인했다. 이 결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잊었어? 혜원은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잊은 적 없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것도, 내가 은빈 씨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한다는 것도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아이를 가져? 나는 언젠가는 당신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적어도 내가 은빈 씨 죽음을 바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줄 줄 알았어요. 태겸은 헛웃음을 흘렸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은 나를 본 적이 없어요. 혜원은 처음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본 건 은빈 씨의 각막을 가진 여자였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밤마다 왜 잠을 못 자는지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잖아요. 지금 나한테 피해자인 척 하는 거야? 피해자인 척 한 적 없어요. 나는 정말 피해자였으니까. 태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말을 은빈이 가족 앞에서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혜원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사고 조사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은빈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중앙선을 넘었어요. 우리 오빠는 그 사고로 다시 걷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도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너는 은빈이 눈으로 다시 세상을 봤지. 그 말이 혜원의 가슴을 찔렀다. 태겸은 테스트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정리해. 혜원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낳지 말라고.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당신 아이예요. 그래서 더 안 돼. 왜요? 나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와 이 결혼을 떠올리게 될 거야. 혜원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아이 잘못이에요? 아이한테도 이런 집에서 태어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야.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태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혜원은 한 걸음 다가갔다. 단 한 번만 기뻐해 주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알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우리 둘 사이에 처음 생긴 생명이에요. 처음부터 생기지 말았어야 할 생명이야. 그 순간 혜원의 얼굴에서 마지막 기대가 사라졌다. 태겸은 말을 내뱉은 뒤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흔들림을 감추려는 듯 더욱 차갑게 말했다. 내일 병원 알아봐 줄게. 오래 끌지 마. 그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혜원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았다. 탁자 위에 테스트기 두 줄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겸이 사라진 방향은 흐릿했다. 조명이 번지고 가구의 윤곽이 물에 젖은 그림처럼 흔들렸다. 혜원은 눈을 비볐다. 잠시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흐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태겸이 알려준 산부인과가 아니라 대구의 대학병원 안과를 찾았다. 오래전 각막이식 수술을 맡았던 의료진이 있던 곳이었다. 장무진은 혜원의 눈을 오랫동안 검사했다. 그는 혜원의 대학 선배이자 몇 년 동안 경과를 지켜본 안과 전문의였다. 검사가 끝난 뒤 무진의 표정은 무거웠다. 혜원아, 최근에 빗 번짐이 심해졌지? 네. 통증도 있었고? 가끔요. 가끔이 아닐 텐데. 무진은 검사 화면을 돌려 혜원에게 보여주었다. 이식편 내피세포 수가 많이 떨어졌어. 부종도 시작됐고 만성적인 기능 저하가 진행되는 것 같아. 혜원은 화면을 보았지만 복잡한 수치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 상황에 따라 재이식도 고려해야 하고. 무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산부인과 검사도 같이 받아야 할 것 같네. 혜원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가 계속 배를 감싸고 있잖아. 혜원은 눈을 내리깔았다. 어제 알았어요. 남편은? 알아요. 뭐라고 해?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낳지 말라고 했어?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오빠는 늘 사람 마음을 너무 빨리 알아채요. 태겸이가 또 상처 줬구나. 또라는 말도 이제 지겨워요. 무진은 진료실 문을 닫았다. 혜원아, 지금 내 몸은 임신과 눈치료를 동시에 감당해야 해. 혼자 결정하면 안 돼.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우리 부모님은 오빠 간병만으로도 지쳐 있어요. 그럼 남편이 책임져야지. 혜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무진은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혜원은 잠시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낳고 싶어요.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다. 내가 평생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창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혜원은 집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태겸이 병원 일정을 물을 것이다. 아이를 없애기로 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집 안에는 태겸이 없었다. 식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산부인과 예약 확인서와 시술 동의서가 들어 있었다. 태겸의 비서가 대신 준비한 것이었다. 혜원은 동의서를 꺼내 천천히 읽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임태겸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날 일을 남편은 비서에게 맡겨 처리했다. 그 순간 혜원은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혜원은 서재로 들어가 빈 종이를 꺼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적을 때 손이 떨렸지만 두 번째 줄부터는 오히려 글씨가 또렷해졌다. 그녀는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결혼 기간 동안 받은 주식도, 집도, 생활비도 필요 없다고 썼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신이 갖겠다고 적었다. 태겸이 원한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부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내겠다는 문장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짧은 편지를 남겼다. 태겸 씨, 나는 오랫동안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해하면 견딜 수 있을 줄 알았고, 견디면 언젠가 사랑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많이 참는다고 얻는 보상도 아니라는 걸요. 당신은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당신에게 책임을 강요하지 않을게요. 대신 나와 아이가 떠나는 것도 막지 말아주세요. 혜원은 편지를 접어 이혼 서류 위에 올려놓았다. 옷은 많이 챙기지 않았다. 임신 수첩과 약, 몇 벌의 편한 옷, 오빠가 어릴 때 선물해준 작은 녹음기만 가방에 넣었다. 결혼 사진은 가져가지 않았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차은빈의 각막 기증 관련 서류도 그대로 두었다. 새벽 5시 혜원은 집을 나섰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내 해 동안 살았던 집은 놀랄 만큼 낯설었다. 화려한 가구와 높은 천장, 정갈한 복도, 어디에도 자신이 살았다는 흔적은 없었다. 택시가 창원 종합버스터미널 앞에 도착했을 때 아침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혜원은 통영행 표를 끊었다. 부모님이 있는 곳도 무진이 있는 대구도 아닌 도시를 골랐다. 바다가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적은 곳이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원 시내의 건물들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혜원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건물의 윤곽이 보였다. 신호등과 가로수, 출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희미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터널을 지나 빛이 다시 들어온 순간 세상이 갑자기 하얗게 번졌다. 혜원은 눈을 크게 떴다. 창밖의 풍경이 뿌연 유리 너머처럼 흐려졌다. 앞좌석의 형태조차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 공포가 목을 조였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장무진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다른 손이 배 위로 올라갔다. 아직 아무 움직임도 느낄 수 없는 작은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혜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감으나 뜨나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괜찮아. 그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엄마가 조금 무서운 것뿐이야. 버스는 안개를 가르며 남쪽으로 달렸다. 엄마가 빛을 잃게 되더라도 너까지 잃지는 않을게. 혜원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다. 네가 태어날 때 세상을 보지 못하더라도 엄마는 네가 살아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볼 거야.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혜원의 눈에는 빛의 윤곽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서혜원은 남편과 집과 지난 4해의 삶을 모두 뒤에 남겼다.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없는 아이 하나를 품은 채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향해 떠났다. 통영에 도착했을 때 서혜원이 가장 먼저 들은 것은 갈매기 울음소리였다. 버스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혜원은 눈을 여러 번 깜빡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희뿌옇게 번져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움직이는 형체와 색깔만 겨우 구분할 수 있었다. 계단의 높이조차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어야 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의 글자는 이미 읽을 수 없었다. 확대 기능을 켜도 검은 글자들이 물에 젖은 잉크처럼 퍼져 보였다. 결국 혜원은 음성 명령으로 장무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원아,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무진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섞여 있었다. 오빠, 지금 어디야? 혜원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버스와 택시가 오가는 소리, 사람들이 짐을 끄는 소리가 뒤섞였다. 통영이에요. 뭐? 집에서 나왔어요.
무진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은 아침부터 더 흐려졌어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당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 내가 안과에 연락할게. 오늘은 조금 쉬고 싶어요. 서혜원. 무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건 참고 버틸 일이 아니야. 이 식편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 돌이키기 어려울 수도 있어. 알아요. 아는데 왜 이러고 있어. 혜원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병원에 가면 보호자 연락처를 물을 거잖아요. 내 번호 쓰면 돼. 태겸 씨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내 남편이잖아. 이제 아니에요. 혜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말했다. 이혼 서류를 두고 왔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무진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혼자 있지 마. 내가 갈게. 오지 마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안 가? 오빠가 와주면 나는 또 누군가한테 기대게 될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기대는 게 잘못이야? 지금은 혼자 서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혜원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이를 낳으려면 그래야 해요. 무진은 더 이상 설득하지 못했다. 대신 통영에 있는 협력병원과 자신이 아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연락하겠다고 했다. 혜원이 진료를 받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혜원은 결국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미리 알아보았던 부동산으로 향했다.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이었다. 계단 손잡이는 차갑고 녹슨 냄새가 났다. 혜원은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부동산 중개인은 혜원의 눈 상태를 알아차리고 당황한 듯 물었다. 혹시 혼자 사실 겁니까? 네.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괜찮겠어요? 계단이 너무 많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바닷가 쪽에 더 새 건물도 있어요. 보증금이 적은 곳을 찾고 있어요. 혜원은 결혼 반지를 팔아 마련한 돈과 개인 통장에 남아있던 적금 일부만 가지고 있었다. 임태겸의 돈은 가져오지 않았다. 태겸이 나중에 자신을 찾더라도 돈을 빌미로 붙잡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중개인이 보여준 방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다. 작은 창문 너머로는 담벼락만 보였다. 벽지에는 습기가 차 있었고 부엌과 방 사이의 문턱이 높았다. 하지만 병원과 시장이 가까웠고 월세가 저렴했다. 여기로 할게요. 중개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혜원은 희미하게 웃었다. 저한테는 어디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혜원은 빈방 바닥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주먹밥을 먹었다. 방 안에는 작은 냉장고와 낡은 서랍장, 접이식 탁자밖에 없었다. 불을 켜도 혜원의 눈에는 어둠과 밝음의 차이만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전화 음성 읽기 기능을 켜는 법을 검색했다. 손가락을 어디에 대야 하는지 몰라 여러 번 잘못 누르고 같은 화면을 반복해서 열었다. 평소라면 몇 초면 할 수 있는 일이 1시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태겸에게 전화가 올까 몇 번이나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조용했다. 그가 편지와 이혼 서류를 발견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혜원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부재를 알아차리는 것까지 기대한다면 떠난 의미가 없었다. 창원의 집에서 임태겸은 그날 밤 늦게 돌아왔다. 현관이 지나치게 조용했지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혜원이 언제나 그랬듯 먼저 잠든 줄 알았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갔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위에는 그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태겸은 이혼 신청서 첫 장을 읽고 비웃었다. 또 이런 식이군. 혜원이 자신을 겁주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를 지우라는 말에 충격받은 척하며 집을 나갔다가 며칠 뒤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태겸은 서류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식탁 위에 던졌다. 그런데 침실로 들어간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화장대 위에 있던 혜원의 스킨과 향수, 작은 빛이 사라져 있었다. 옷장에서는 그녀가 자주 입던 옷 몇 벌이 없어졌고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하던 안약도 보이지 않았다. 욕실에는 칫솔 하나만 남아 있었다. 태겸은 다시 거실로 나와 서류를 집어들었다. 혜원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식도 집도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적었다. 태어나게 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만 자신이 갖겠다고 했다. 그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을 굳혔다. 당신은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나는 지킬 거예요. 태겸은 종이를 구겨버리려다 멈췄다. 아이가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불안을 분노로 바꾸었다. 아이를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는 거야. 혼잣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고명숙은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처음에는 친정에 갔다고 생각했다. 어제 내가 또 무슨 말을 했니? 명숙이 물었다. 태겸은 커피를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이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명숙의 손이 멈췄다. 정말 임신이었어? 그런 것 같습니다. 몇 주나 됐대? 모릅니다. 명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이가 맞는 건 확실하고?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나는 혹시 모르니까 묻는 거야. 둘이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한 적도 거의 없잖니. 태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낮게 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복잡해진다. 네가 은빈이 문제를 안고 혜원이와 결혼한 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는데 이제와 아이까지 생기면 두 집안이 완전히 묶여버려. 그래서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혜원이는 나갔고 돌아올 겁니다. 태겸은 확신하는 듯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혜원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태겸이 보낸 문자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다. 그는 비서에게 혜원의 친정과 자주 가던 병원을 알아보게 했다. 친정 부모는 딸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장무진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혜원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다. 태겸은 장무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혜원이 어디 있습니까? 무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왜 찾죠? 내 아내입니다.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겸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부부 사이의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임신한 아내에게 아이를 없애라고 한 것도 부부 사이의 일입니까? 태겸은 잠시 말을 잃었다. 혜원이가 말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어디 있는지 말하십시오.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아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무진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태겸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불쾌한 감정이 마음 밑바닥에 남았다. 혜원이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태겸은 집에 돌아와 습관처럼 식탁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혜원이 저녁을 먹지 않더라도 국과 반찬을 덮어두었다. 그가 늦는 날에는 숙취에 좋은 차가 보온병에 담겨 있었다. 이제는 빈 식탁 위에 우편물만 쌓여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생수 몇 병뿐이었다. 태겸은 가사도우미에게 왜 식재료가 없는지 물었다. 사모님께서 장을 보셨으니까요. 필요한 건 당신이 사면 되잖아요. 도우미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청소와 기본적인 집안일만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드시는 음식은 사모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위가 약하셔서 자극적인 재료를 못 드신다고 매번 따로 확인하셨고요. 태겸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방으로 올라간 뒤에도 도우미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자에는 혜원이 매일 준비해 두던 물컵이 없었다. 출근할 때 입으려던 셔츠에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미리 고쳐져 있지 않았다. 옷장 안의 넥타이는 색상별로 정리되지 않은 채 흐트러져 있었다. 태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혜원이 그립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생활이 불편해졌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통영에서 혜원은 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장무진의 소개로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은 계속 나빠졌다. 각막 부종이 심해지면서 어느 날부터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만 겨우 구분할 수 있었다. 처음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던 아침. 혜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찾지 못했다. 벽을 짚고 걸어가다가 탁자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혔다. 컵을 떨어뜨리고 뜨거운 물을 손등에 쏟았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 옆에 앉아 한참 울었다. 뱃속의 아이는 아직 작았지만 혜원이 울 때마다 몸 안에서 함께 떨리는 것 같았다. 미안해.
혜원은 배를 감싸 안았다. 엄마가 금방 배울게. 그날부터 그녀는 물건의 위치를 절대 바꾸지 않았다. 현관에서 침대까지 걸음수를 세웠고 가구의 모서리에는 부드러운 보호대를 붙였다. 컵과 그릇에는 서로 다른 모양의 고무 밴드를 감았다. 약병에는 점자를 붙이고 휴대전화의 화면 읽기 기능을 익혔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지역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등록했다. 첫날 흰 지팡이를 손에 쥔 혜원은 손이 떨렸다. 그것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순간 자신이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 같았다. 보행 지도사는 지팡이를 좌우로 움직이며 장애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지팡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남에게 약해 보이는 표시가 아니라 혼자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혜원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혜원은 자신의 목소리보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문장을 교정하는 일을 선택했다. 음성 편집 프로그램은 화면 읽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대학 시절 방송 동아리에서 배운 경험도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1시간짜리 파일을 정리하는데 하루가 걸렸다. 잘못된 키를 눌러 작업한 내용을 전부 지우기도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혜원은 소리만 듣고도 호흡이 끊기는 부분과 문장이 어색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냈다. 일을 마치면 적은 금액이지만 사례비를 받았다. 그 돈으로 혜원은 아이의 베넷 저고리와 작은 양말을 샀다. 색깔은 볼 수 없었지만 가게 직원이 연한 노란색이라고 알려주었다. 아기 성별은 아세요? 직원이 물었다. 혜원은 미소 지었다. 딸이에요. 남편분이 좋아하시겠네요. 혜원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네, 아마도요. 거짓말을 한 뒤에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태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잠시 평범한 임산부가 된 것 같았다. 장무진은 한 달에 한 번 통영으로 내려왔다.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약을 가져왔으며 혜원의 집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살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혜원이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대신 해주기보다 방법을 알려주었다. 장을 볼 때도 팔을 잡아 끌지 않고 자신의 팔꿈치를 내주었다. 계단 앞에서는 몇 개의 계단이 있는지 말해주었고 물건의 위치를 혜원에게 직접 확인하게 했다. 어느 날 혜원이 물었다. 오빠는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무진은 한참 뒤 대답했다. 네가 불쌍해서는 아니야. 그럼요? 네가 다시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진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네가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남자가 아니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옆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지. 혜원은 그 말에 안도했다. 태겸과의 결혼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 속으로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무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혜원의 배가 불러올수록 태겸의 집에서는 그녀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졌다. 고명숙은 처음에는 며느리가 곧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변호사에게서 정식 이혼 조정 신청서가 도착하자 당황했다. 혜원은 임신 중임에도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혼할 때 받은 회사 지분과 예물 상당 부분을 돌려보냈다. 명숙은 태겸의 사무실로 찾아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혼해 줄 거야? 태겸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본인이 원한다잖아요. 아이는? 낳겠답니다. 그럼 우리 집안 아이인데 데려와야지. 태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처음에는 없애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데려오겠다고요? 그때는 혜원이가 이런 식으로 나갈 줄 몰랐지. 아무리 그래도 임시 집안피를 가진 아이를 밖에서 키우게 둘 수는 없어. 어머니가 원하는 건 손주입니까? 집안 체면입니까? 명숙은 입을 다물었다. 태겸은 서류 마지막 장을 보다가 한 항목에서 시선을 멈췄다. 혜원은 자신이 받았던 사고 합의금 일부를 차은빈의 부모에게 반환하겠다고 적어 놓았다. 그 돈은 혜원이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 사고 직후 양쪽 집안이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한 금액이었다. 그런데 혜원은 그것마저 자신이 짊어진 빚처럼 돌려주고 있었다.
태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혜원이 정말 모든 관계를 끊으려 한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다. 임신 8개월째, 혜원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배를 보호하려 몸을 틀다가 손목을 다쳤다. 무진은 더 이상 반지하에서 혼자 사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관 근처에 엘리베이터 있는 임대주택을 알아봤어. 비쌀 텐데요. 보증금 일부는 대출받을 수 있어. 네가 갚으면 돼. 오빠가 대신 내려고 하면 안 갈 거예요. 알아. 무진은 짧게 웃었다. 그러니까 서류부터 확인해. 내 이름으로 계약하는 거야. 혜원은 조금씩 자신만의 삶을 만들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동할 길을 미리 익혔고 젖병과 기저귀의 위치를 손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아이의 체온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체온계와 울음소리를 분석해주는 기기도 준비했다. 주변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다. 혜원도 두려웠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이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출산 예정일을 2주 앞둔 새벽, 혜원은 복통으로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배가 뭉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일정한 간격으로 통증이 반복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수가 터졌다. 혜원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찾았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전화 음성 명령으로 택시를 호출했다. 동시에 무진과 산부인과에 연락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자궁문은 이미 상당히 열려 있었다. 진통은 1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혜원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이를 악물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태겸의 말이 떠올랐다. 처음부터 생기지 말았어야 할 생명. 그 말이 떠오를수록 혜원은 더 힘을 주었다. 아니야.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기는 태어나야 해. 마지막 진통이 지나간 뒤 작고 힘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혜원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간호사가 아이를 혜원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따뜻하고 축축한 몸이 떨리고 있었다. 혜원은 두 손으로 아이의 등을 감쌌다. 딸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간호사가 말했다. 혜원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눈을 크게 뜨고 빛이 있는 방향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윤곽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대신 손끝으로 작은 이마와 코, 입술을 천천히 만졌다. 아이가 혜원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순간 혜원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야. 아이의 울음 사이로 혜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가 내 얼굴은 못 봐도 알아볼 수 있어. 아이의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혜원의 손가락을 놓지 않았다. 네가 내 딸인 걸 세상 누구보다 먼저 알아볼 거야. 혜원은 딸의 이름을 선아리라고 지었다. 날이라는 이름에는 백합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워두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적 절차상 태겸에게 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혜원은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태겸에게 출산 확인서와 친권 관련 서류를 보내도록 했다. 그날 창원에서 회의를 하던 태겸은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다. 서혜원 씨가 오늘 출산 관련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태겸은 펜을 떨어뜨렸다. 출산이요? 네, 딸을 낳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태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언제 낳았습니까? 사흘 전입니다. 어느 병원이죠?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혜원 씨가 주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 아버지입니다. 현재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가 마음대로 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친생자 확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혜원 씨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태겸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통영과 대구 지역의 산부인과를 전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혜원이 장무진과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진의 이동 기록도 조사하게 했다. 몇 시간 뒤 병원을 알아냈을 때 태겸은 직접 차를 몰고 통영으로 내려갔다.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는 여러 명의 아기가 누워 있었다. 태겸은 어느 아이가 자신의 딸인지 알 수 없었다. 간호사에게 서혜원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는 확인 후 고개를 저었다.
오늘 오전에 퇴원하셨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보호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 아버지입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등록된 보호자 명단에는 성함이 없습니다. 태겸은 유리창 너머의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딸이 몇 시간 전까지 저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혜원은 그에게 아이를 보여줄 생각조차 없었다. 그때까지 태겸은 혜원이 결국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 믿었다. 돈도 집도 가족도 없이 아이를 낳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혜원은 아이를 낳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를 아버지로 기록하지도 않았다. 태겸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다. 창원으로 돌아온 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를 뒤지던 중 책장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상자에는 태겸이 미국 연수를 떠났던 해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상자를 열자 작은 음성 녹음기와 메모리 카드들이 들어 있었다. 각 카드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1번부터 47번까지. 맨 위에는 태겸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가 쓴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태겸아, 오래전에 내게 전달됐어야 할 것들이다. 은빈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됐다고 차씨 집안에서 보내왔다. 네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보관해 두었다. 태겸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곧 어린 시절의 혜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겸아, 미국은 지금 몇 시야? 오늘 창원에는 비가 왔어. 네가 좋아하던 운동장 뒤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어. 태겸의 손이 굳었다. 두 번째 파일에서도 혜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혜원은 자신의 눈이 점점 나빠지는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태겸이 돌아오면 함께 가고 싶은 곳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태겸은 단 한 번도 그 파일들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달랐다. 자신에게 녹음 편지를 보낸 사람은 차은빈이었다. 태겸은 47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혜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약했다. 태겸아, 오늘 병원에서 곧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했어. 무섭지만 너한테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네가 불쌍해서 내 곁에 있는 건 싫으니까.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너라고 대답할 것 같아. 파일이 끝났다. 태겸은 녹음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밤새 모든 파일을 들은 그는 다음날 사고 관련 서류를 다시 꺼냈다. 그동안 차선주가 보여준 문서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자료들이었다. 각막 기증 동의서 아래에는 차은빈 부모의 서명이 있었다. 태겸은 원본 대조 기록을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동의서와 최종 제출본의 서명 모양이 달랐다. 기증에 동의한 날짜도 사고 직후가 아니라 차은빈이 사망한 다음 날로 수정되어 있었다. 누군가 문서 일부를 바꾼 흔적이 분명했다. 태겸은 곧바로 차선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주야. 평소와 다른 그의 목소리에 선주가 잠시 침묵했다. 왜 그래? 태겸은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와 혜원의 음성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6년 전 사고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겠어. 전화기 너머에서 선주의 숨소리가 돋눴다. 태겸은 차갑게 물었다. 혜원이 나한테 보낸 녹음 파일이 왜 은빈이 유품 속에 있었지? 선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막 기증 동의서는 누가 고친 거야? 긴 침묵 끝에 전화가 끊겼다. 태겸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선주는 받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온 지난 6해의 기억이 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거짓을 믿은 대가로 그는 이미 아내와 딸을 잃고 있었다. 차선주와의 통화가 끊긴 뒤 임태겸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6해 동안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어온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차은빈 부모의 서명이 들어간 각막 기증 동의서, 사고 조사 결과서, 그리고 서혜원의 목소리가 담긴 47개의 녹음 파일. 그동안 태겸은 혜원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믿었다. 은빈의 생명도, 눈도, 자신의 사랑도 혜원과 그 가족이 힘으로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한 뒤에도 단 한 번도 아내로 보지 않았다.
혜원이 웃으면 위선이라고 생각했고 울면 동정을 얻으려는 행동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녹음기 속 어린 혜원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던 여자와 너무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태겸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잘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겨울옷은 충분한지 묻고 있었다.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돌아오라고 매달리지도 않았다. 태겸은 마지막 녹음을 다시 재생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너라고 대답할 것 같아. 그 문장이 끝나자 방 안에는 긴 침묵만 남았다. 태겸은 눈을 감았다. 혜원이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던 밤이 떠올랐다. 두 손을 떨면서도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말하던 모습. 단 한 번만 기뻐해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말. 처음부터 생기지 말았어야 할 생명. 그 순간 태겸은 처음으로 그 말이 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향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다.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생명은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남자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부터 태겸은 6해 전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법무팀이나 집안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과거 교통사고 재조사 경험이 있는 민간 조사관과 의료 기록 전문 변호사를 따로 고용했다. 먼저 확인한 것은 사고 당일의 응급신고 기록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최초 신고 시각이 밤 11시 42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고 지점 근처 편의점의 오래된 결제 기록과 도로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대조하자 사고는 적어도 그보다 20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태겸은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물었다. 조사관은 며칠 뒤 낡은 문서 하나를 내밀었다. 차선주 씨 차량의 하이패스 통과 기록입니다. 사고 지점 근처 톨게이트를 밤 11시 18분에 빠져나갔습니다. 선주는 그날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아닙니다. 그럼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합니다.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사고 당시 선주는 은빈이 혼자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태겸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조사관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차은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입니다. 법적 기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흔적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왜 선주는 혜원의 오빠가 가해자라고 했습니까? 형사처벌은 차은빈 씨의 사망으로 종결됐고 양쪽 집안이 민사 합의를 하면서 사건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이후 누군가 유족에게 유리한 내용만 따로 편집해 문서를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태겸은 서류를 내려다 보았다. 혜원은 여러 번 같은 말을 했다. 은빈이 술을 마셨고 중앙선을 넘었다고. 자신의 오빠도 그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고. 하지만 태겸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면 자신이 믿어온 증오의 이유가 사라질까 두려웠는지도 몰랐다. 차은빈을 잃은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악인으로 만들어야 했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혜원이 그 대상이 되었다. 태겸은 차선주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뒤였다. 그러던 중 혜원이 통영의 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오디오북 편집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복지관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태겸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돈과 영향력을 사용했겠지만 이제는 혜원이 왜 자신의 흔적을 숨겼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친생자 확인과 면접 교섭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며칠 뒤 혜원에게 법원 서류가 전달됐다. 혜원은 봉투의 내용을 화면 읽기 기능으로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품 안에는 생후 2달이 된 나리가 잠들어 있었다. 장무진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물었다. 만나게 할 거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대요. 네가 원하지 않으면 천천히 진행해도 돼. 나리 아빠인 건 사실이에요. 혜원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 사실까지 내가 없앨 수는 없어요. 태겸이는 아이가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더 확인해야 해요. 뭘? 그 사람이 나리를 보고도 여전히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려는지요. 첫 만남은 통영의 가족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졌다. 태겸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하지 않았다. 손에는 고가의 아기용품이 가득 든 가방이 들려 있었다. 상담사는 가방을 보고 말했다. 오늘은 선물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와 보호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태겸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지는 어머니가 판단합니다. 태겸의 표정이 굳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혜원이 들어왔다. 한 손에는 흰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다른 팔로는 나리를 안고 있었다. 태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에 본 혜원은 기억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머리는 짧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짙었다. 눈은 열려 있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녀는 상담사의 안내를 따라 의자까지 걸어왔다. 태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다. 혜원이 자신 때문에 시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의학적으로는 이식편의 기능 저하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임신과 이혼을 혼자 감당하게 된 데에는 자신이 분명히 책임이 있었다.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왔어요? 태겸은 간신히 대답했다. 응. 나리는 자고 있어요. 태겸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다. 분홍색 담요 안에 작은 얼굴이 보였다. 둥근 이마와 담은 입술, 짧은 속눈썹까지 모든 것이 너무 작았다. 태겸은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안아봐도 될까? 혜원은 몸을 살짝 뒤로 물렸다. 아직은 안 돼요. 왜? 말이 나온 뒤 태겸은 자신의 목소리에 권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기를 안아본 적 있어요? 없어. 목을 받치는 법은 알아요? 태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리는 지금 자고 있고 낯선 냄새에 민감해요. 오늘은 그냥 얼굴만 봐요. 내 딸이잖아. 그 말 하지 마요. 혜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모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야. 당신은 나리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태겸의 입이 닫혔다. 상담사는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 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조용히 지켜보았다. 혜원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인정해요. 당신은 나리를 기다리지 않았고 내가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을 때 우리 둘을 버렸어요. 버린 적 없어. 병원까지 예약해놓고 비서에게 서류를 보내게 했잖아요. 그 말에 태겸은 숨이 막혔다. 혜원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태겸을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가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진통을 견뎠어요. 나리가 처음 울었을 때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 아이가 살아 있었으니까. 혜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순간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태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첫 만남은 30분 만에 끝났다. 태겸은 나리의 손끝조차 만지지 못했다. 혜원이 돌아간 뒤에도 상담실에 남아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상담사가 물었다. 계속 면접 교섭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 발달 단계와 안전한 돌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원하면 당분간 모든 만남은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얼마나 오래요? 신뢰가 생길 때까지입니다. 태겸은 혜원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나리를 보고도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날 이후 태겸은 매주 통영으로 내려갔다. 처음 몇 번은 나리가 그를 보기만 해도 울었다. 태겸이 어설프게 안으면 아이의 몸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기저귀를 갈 때는 어느 방향으로 채워야 하는지도 몰랐다. 혜원은 옆에서 대신 해주지 않았다. 목부터 받쳐요. 이렇게 팔을 더 안쪽으로 넣어요. 아이가 떨어질 것처럼 느끼면 불안해해요. 울음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졸린지 먼저 확인해야죠. 그걸 어떻게 구분해? 혜원은 잠시 침묵했다. 계속 곁에 있으면 알게 돼요. 그 말은 태겸의 가슴을 찔렀다. 부모가 되는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곁에 머무는 시간과 반복되는 책임이 필요했다. 자신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았다. 태겸은 아기 돌봄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분유를 탈 때 물 온도를 재는 법, 아이를 목욕시키는 방법, 영아가 열이 날 때 확인해야 할 증상을 배웠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했다.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고 수십억 원의 계약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리 앞에서는 젖병 뚜껑 하나 제대로 닫지 못했다. 한 번은 분유의 비율을 잘못 맞춰 혜원이 젖병 냄새만 맡고 알아차렸다. 이거 너무 진해요. 태겸이 당황해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흔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혜원은 젖병을 받아 새로 분유를 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손가락으로 분유통의 눈금을 확인하고 음성 온도계로 물의 온도를 들었다. 태겸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차선주는 혜원이 앞을 보지 못하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겸도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런 걱정을 했다. 하지만 혜원은 그 누구보다 체계적으로 나리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해진 자리에 놓았다. 나리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배가 아픈지 졸린지 구분했다. 목욕물의 깊이는 손목과 계량 도구로 확인했고 약은 음성 안내가 나오는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혜원이 부족한 것은 시력이었지만 태겸에게 부족한 것은 관심과 책임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나리는 태겸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가 상담실에 들어오면 아이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다. 태겸이 손가락을 내밀면 작은 손으로 붙잡기도 했다. 처음 나리가 그의 품에서 잠든 날, 태겸은 움직이지 못했다. 작은 몸의 체온과 일정한 숨소리가 가슴에 닿았다. 그는 혜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 혜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작았어요. 태겸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미안해. 나한테요, 나리한테요. 둘 다. 미안하다는 말은 편하죠. 태겸이 고개를 들었다. 혜원아. 말 한마디 하면 본인은 조금 편해지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다고 지난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태겸은 더 이상 사과를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약속 시간을 지켰다.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면접 교섭 시간을 바꾸지 않았다. 나리가 예방접종을 맞는 날에는 혜원이 허락한 경우 병원에 동행했다. 돈을 보내려 하지 않았고 혜원의 집을 바꿔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태겸은 자신의 조급함이 아니라 혜원과 나리의 속도에 맞추려 했다. 그 변화가 차선주의 불안을 키웠다. 선주는 사고 기록을 재조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태겸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도 들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만들어온 거짓말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생각이 없었다. 어느 날 혜원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혜원 씨 맞습니까? 네. 통영시 아동보호 관련 부서입니다. 양육 환경 확인을 위해 방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혜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문제인가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호자가 시각장애로 인해 영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혜원은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다음 주 담당자 2명이 혜원의 집을 방문했다. 냉장고의 음식과 아기 침대, 약 보관 상태, 위험 방지 장치를 확인했다. 혜원이 나리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가는 과정도 지켜보았다. 담당자는 집을 둘러본 뒤 말했다. 현재로서는 아동 방임이나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어요. 혜원은 안도했지만 신고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며칠 뒤 고명숙이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조정 신청을 냈다. 신청서에는 혜원의 시각장애와 경제적 불안정, 단독 양육의 위험성이 강조되어 있었다. 반면 임시 집안은 충분한 재산과 의료 지원,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혜원은 내용을 듣다가 손끝이 차가워졌다. 무진이 분노에 말했다. 이건 장애를 이유로 아이를 빼앗겠다는 거잖아. 법원이 정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면 돼. 돈이 많은 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무진은 혜원의 손등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이건 돈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너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야. 그날 저녁 태겸도 양육권 조정 신청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곧바로 창원의 본가로 갔다. 고명숙은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왜 제 이름으로 신청서를 냈습니까? 네가 나리 아버지니까.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네가 계속 그 여자한테 끌려다니니까 내가 대신한 거야. 태겸은 신청서를 식탁 위에 던졌다. 취하하십시오. 왜? 아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우게 둘 거니? 어떤 환경입니까? 앞도 못 보는 여자가 혼자 사는 반지하 방에서 아이를 키우잖아. 혜원은 반지하에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누구보다 안전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명숙이 비웃었다. 몇 번 봤다고 그런 말을 해? 어머니보다 많이 봤습니다. 나는 그 아이 할머니야. 혜원이 임신했을 때는 집안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태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제 와서 손주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다 집안을 위해서야. 나중에 그 아이가 임시 집안 밖에서 자랐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결국 체면이군요. 너는 회사도 물려받아야 하고 재혼도 해야 해. 아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재혼이요? 태겸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차선주가 이 일을 시켰습니까? 명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겸은 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선주가 익명신고와 양육권 신청 뒤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조사관에게서 새로운 연락이 왔다. 사고 당시 구급대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은퇴 후 거제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태겸은 다음 날 곧바로 그를 찾아갔다. 노인은 오래된 사고를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 둘이 있었지. 한 명은 운전석 근처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계속 전화만 붙들고 있었어. 다른 한 명이 차선주였습니까? 태겸이 사진을 보여주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여자였어. 구급차는 언제 불렀습니까? 우리가 신고를 받고 갔지. 선주 씨가 먼저 현장에 있었는데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운전하던 여자는 아직 맥박이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지. 먼저 신고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당시 의사가 말했던 기억이 나. 태겸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선주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동생이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차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계속 우겼어. 태겸은 증언을 녹음하고 서면 확인을 받았다. 며칠 뒤에는 사고 지점 근처 편의점의 전 직원도 찾았다. 그는 사고가 나기 전 차은빈과 차선주가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언니가 어떤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한테 소리쳤어요. 네가 그 사람까지 빼앗아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들었습니까?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태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태겸은 눈을 감았다. 차선주는 은빈을 위해 자신을 곁에서 지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생을 질투했고 혜원의 녹음 편지를 훔쳐 은빈에게 넘겼으며 사고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각막 기증 역시 강요가 아니었다. 태겸의 변호사가 병원 원본 기록을 확보한 결과 차은빈의 부모는 딸의 생전 기증 의사를 확인한 뒤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혜원의 부모가 요청한 것은 기증이 아니라 사고 책임을 두 집안이 사실대로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차선주는 이후 문서 일부를 복사하고 날짜와 내용을 조작해 태겸에게 보여주었다. 진실을 모두 확인한 날, 태겸은 한동안 차 안에서 내리지 못했다. 그는 선주를 증오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었다. 차선주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혜원을 모욕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임신한 아내에게 아이를 없애라고 한 것도, 그녀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도, 매일같이 죄인처럼 살게 만든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 누군가의 거짓말은 그의 책임을 없애주지 못했다. 양육권 조정 당일, 혜원은 무진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 조정실로 들어갔다. 나리는 복지관 직원에게 맡겨두었다. 혜원은 흰 지팡이를 접어 의자 옆에 놓았다. 맞은편에는 고명숙과 임씨 집안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태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아이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고명숙 측 변호사는 혜원의 경제 상황과 장애 상태를 언급했다. 서혜원 씨는 안정적인 상근 직업이 없고 지속적인 안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아를 단독으로 양육하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친 측은 전문 보육 인력과 의료 지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혜원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시각장애 자체가 양육 능력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동보호 부서의 가정 방문에서도 아무런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사진 자료를 제출했다. 아이가 있는 집의 보호자가 흰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혜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아무리 아이를 잘 돌봐도 사람들은 먼저 보이지 않는 눈을 보았다.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만 판단했다. 고명숙이 말했다. 저도 며느리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예요.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는 겁니다. 혜원이 고개를 들었다. 좋은 환경이 뭔가요? 명숙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집인가요? 혜원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머니는 집안이 복잡해진다고 했어요. 태겸 씨는 아이를 없애라고 했고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많고 집이 크다는 이유로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고명숙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오. 이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혜원은 양손을 맞잡았다. 나는 나리가 새벽에 몇 번 깨는지 알고 어느 소리를 내면 배가 아픈지 알아요. 병원 기록도, 예방접종 일정도, 먹는 분유 양도 전부 기억해요. 앞을 보지 못해도 내 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조정실 문이 열렸다. 태겸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고명숙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태겸아, 잘 왔다. 내 변호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 태겸은 어머니 쪽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혜원의 맞은편에 서서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원은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없었지만 발걸음 소리로 태겸이 들어온 것을 알았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임태겸 씨, 부친 측 신청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태겸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사고 당시 응급신고 기록, 혈중 알코올 농도 결과, 원본 각막 기증 동의서, 구급대원의 진술서, 차선주가 조작한 문서의 감정 결과가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다. 고명숙이 당황해 물었다. 이게 다 뭐니? 태겸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양육권 신청을 취하하겠습니다.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다. 고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이 신청은 제 의사와 무관합니다. 너는 날이 아버지야. 내 아이를 데려와야지. 태겸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아이를 데려올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조정위원을 향해 똑바로 말했다. 서혜원 씨는 임신 사실을 알린 날부터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반면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임신을 중단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혜원의 숨이 멎는 듯했다. 태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제가 병원을 알아보고 동의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몸과 아이의 생명에 대해 제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명숙이 다급히 말했다. 태겸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혜원 쪽을 바라보았다. 혜원은 혼자 집을 떠나 치료와 출산을 감당했습니다. 나리를 낳은 뒤에도 제게 돈이나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키웠고 저는 최근에야 정해진 시간에 몇 번 아이를 만났을 뿐입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그렇다면 친권이나 양육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네. 면접 교섭은요. 태겸은 잠시 침묵했다. 서혜원 씨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진행하겠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태겸은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자료는 6해 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제 가족과 차은빈 씨의 언니가 서혜원 씨와 그 가족을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고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지금 양육권하고 무슨 상관이니? 상관이 있습니다. 태겸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리 가족은 거짓말을 근거로 혜원을 죄인 취급했고 그 죄책감을 이용해 결혼 생활 내내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장애를 이유로 아이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르라면 서혜원이 아닙니다. 태겸의 목소리가 조정실 전체에 울렸다. 나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려 했던 저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태겸이 어떤 표정으로 서 있는지는 알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안도하지도 그를 용서하지도 않았다. 다만 처음으로 태겸이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만 조용히 받아들였다. 조정실 밖에서는 나리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혜원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접어두었던 지팡이를 펴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태겸이 본능적으로 다가가려다 멈췄다. 이전 같았으면 그는 혜원의 팔을 잡았을 것이다. 자신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혜원이 요청하지 않은 손길은 도움이 아니라 또 다른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태겸은 한 걸음 뒤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문은 네 오른쪽에 있어. 혜원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혼자 문을 열고 나갔다. 태겸은 따라가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차선주가 감추려 했던 진실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차선주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었다. 그러나 태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선주의 처벌이 아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혜원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것이 혜원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양육권 조정이 끝난 뒤 고명숙은 법원 건물 앞에서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태겸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임태겸은 걸음을 멈췄지만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다.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직접 아이를 죽이려 했다고 말했잖아. 사람들이 들으면 널 뭐라고 생각하겠어? 회사 이사회에라도 알려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태겸은 그제야 천천히 돌아섰다. 지금도 회사가 먼저입니까? 나는 내 미래를 걱정하는 거야. 제 미래를 걱정하셨다면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동안 한 번이라도 말리셨어야 합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혜원이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 사정에 맞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가 생긴 날 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집안이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혜원이 눈이 나빠지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제사 준비를 하다 접시를 놓치고 복도에서 벽을 짚고 걷던 걸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 알려고 하지 않으셨겠죠. 태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들렸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만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는 집안 체면이라는 말로 혜원과 나리를 흔들지 마십시오. 너는 그 여자랑 다시 살 생각이니? 태겸은 잠시 침묵했다. 법원 복도 끝에서 혜원이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강요일 수 있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정해? 혜원이 결정합니다.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겸은 더 설명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날 저녁, 태겸은 차선주가 머물고 있다는 창원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조사관이 확인한 주소였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태겸은 문 앞에 서서 선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쪽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들렸다. 선주야. 태겸이 문 너머로 말했다. 안에 있는 거 알아. 잠시 뒤 진동이 멈췄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찰에 제출할 자료는 이미 정리했어. 네가 문을 열든 안 열든 달라지는 건 없어. 그제야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조금 열리고 차선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밑이 어두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늘 단정한 옷차림과 완벽한 화장으로 사람들 앞에 서던 여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선주는 태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고 얼굴을 굳혔다.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야? 직접 확인하려고. 뭘? 6해 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선주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태겸이 손으로 막았다. 피하지 마. 너한테 설명할 의무 없어. 은빈이가 사고를 당한 직후 네가 현장에 먼저 도착했어. 선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가 그래? 하이패스 기록이 남아있어. 구급대원도 널 기억하고 있고. 기억이 잘못됐겠지. 은빈이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직 맥박이 있었어. 선주의 입술이 굳었다. 태겸은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지? 나는 사고가 난 줄 몰랐어. 현장에 있었잖아.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 해스무분 동안 뭘 했어? 선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겸은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고 차량 내부 감식 사진이었다. 조수석 바닥에는 오래된 소형 녹음기와 여러 개의 메모리 카드가 흩어져 있었다. 혜원이 보낸 녹음 파일도 은빈이 차 안에 있었어. 선주는 시선을 피했다. 그건 은빈이 물건이야. 혜원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 왜 은빈이 물건이지? 은빈이가 태겸 너한테 전달하려고 했겠지. 파일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라졌어. 사고는 그보다 몇 년 뒤에 났고. 선주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태겸은 낮게 물었다. 내가 훔쳤어. 그깟 녹음 파일이 뭐가 중요해? 내 질문에 대답해. 선주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둔 원망이 묻어 있었다. 그래, 내가 가져갔어. 태겸의 손가락이 굳었다. 왜? 왜냐고. 선주는 문을 완전히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태겸도 뒤따랐다. 테이블 위에는 뜯지 않은 우편물과 빈술병이 놓여 있었다. 선주는 술이 남아있는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나는 네가 17살 때부터 좋았어. 태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넌 항상 혜원이만 봤어. 눈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계단에서 넘어지면 업어주고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해도 웃어줬지. 우린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나는 친구도 아니었어? 그래서 녹음 파일을 훔쳤다는 거야? 네가 미국으로 가던 날 혜원이가 그걸 매주 보내겠다고 했어. 나는 네가 그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 결국 혜원이한테 돌아갈 거라는 걸 알았어. 선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 처음 몇 개를 내가 받았어. 은빈이한테 내 주소로 보내지 말라고 했지. 은빈이도 알고 있었어? 처음에는 몰랐어. 나중에는 선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중에는 알았지. 태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은빈이 자신에게 보냈다고 믿었던 짧은 음성 메시지들을 떠올렸다. 비 내리는 운동장 이야기, 태겸이 좋아했던 은행나무 이야기, 시력을 잃는 것이 두렵다는 고백. 목소리는 은빈의 것이었지만 내용은 혜원의 것이었다. 내가 혜원의 녹음을 은빈에게 들려주고 같은 내용을 다시 녹음하게 했어? 은빈이가 널 좋아했어. 그건 내 질문의 대답이 아니야. 나는 동생을 도운 거야. 동생을 도운 게 아니라 이용한 거겠지. 태겸의 말에 선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뭘 알아? 은빈이와도 나 때문에 싸웠다면서. 선주는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은빈이는 모든 걸 쉽게 가졌어. 부모님의 사랑도, 사람들의 관심도, 내 마음까지도. 내 마음을 가졌다고? 태겸은 허탈하게 웃었다. 나는 은빈이에게서 혜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그걸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야. 선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은빈이도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러면 거짓말을 멈췄어야지. 너도 행복했잖아. 거짓말 위해서.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겸은 사고조사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사고 당일 은빈이는 내가 모든 걸 밝히겠다고 협박하자 술을 마시고 널 만나러 나갔어. 편의점 직원이 너희가 다투는 것도 봤고. 그날 일은 사고였어. 사고 이후의 스무브는 내 선택이었어. 태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빈이가 살아 있었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어? 선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나는 무서웠어. 뭐가? 은빈이가 깨어나면 다 말할까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선주의 입에서 나온 문장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내가 녹음 파일을 훔친 것도, 내가 알고 있던 편지들이 혜원이 것이었다는 것도, 내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다는 것도 다 말할까봐 무서웠어. 태겸은 선주를 바라보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을 들어 올릴 수는 없었다. 이전 같았다면 그녀의 목을 붙잡았을지도 몰랐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은 사람의 죽음과 혜원의 고통을 모두 선주에게 돌린 채 폭력을 정당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태겸은 알았다. 분노한다고 해서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선주의 죄가 크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구급차를 늦게 불렀어? 선주는 울기 시작했다. 죽을 줄은 몰랐어.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게 두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는 혜원 오빠에게 책임을 돌렸지. 그 사람이 맞은편 차에 타고 있었잖아. 중앙선을 넘은 건 은빈이었어. 은빈이는 죽었어. 선주가 소리쳤다. 죽은 사람을 음주운전자로 만들 수는 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견뎌? 그래서 다리를 잃은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었어? 그 집은 돈이 있었잖아. 합의도 할 수 있었고 변호사도 쓸 수 있었어. 혜원은 태겸의 눈이 붉어졌다. 혜원은 내 거짓말 때문에 6해 동안 죄인으로 살았어. 선주의 얼굴에 냉소가 떠올랐다. 너도 믿었잖아. 그 한마디가 태겸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내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네가 혜원 말을 한 번만 제대로 들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 태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선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가 혜원을 미워한 건 내가 시켜서가 아니야.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아. 태겸의 대답에 선주가 멈칫했다. 내가 거짓말한 건 내 책임이고 그걸 믿고 혜원을 학대한 건 내 책임이야. 그럼 왜 나만 벌을 받아야 해? 나도 벌을 받을 거야. 어떻게? 태겸은 천천히 말했다. 혜원이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선주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태겸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조금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녹음 화면을 선주에게 보여주었다. 선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나를 녹음했어? 사고 지연 신고와 문서 조작, 허위 진술 자료는 이미 경찰에 제출돼 있어. 오늘 내 진술도 변호사에게 전달할 거야. 선주가 급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태겸은 한 걸음 물러났다. 태겸아, 잠깐만. 은빈이에게 사과해. 나는 동생을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살렸어야지. 태겸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선주가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나까지 버리면 나는 아무도 없어. 태겸은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혜원이 떠날 때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나는 혜원이 아니야. 그래. 혜원은 네가 한 일을 당하고도 누군가를 죽음에 몰아넣지 않았어. 태겸은 문을 열었다. 앞으로는 법원에서 이야기해. 차선주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태겸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경찰은 사고 당시 신고 지연과 증거 조작 정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같은 수준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선주가 사문서를 변조해 여러 사람에게 제시한 사실, 허위 자료를 이용해 혜원의 양육 능력을 공격한 사실과 익명 신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조작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했다. 사건은 곧바로 화려한 뉴스가 되지 않았다. 태겸도 언론에 공개하려 하지 않았다. 혜원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서 누가 더 나쁜지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혜원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우리 오빠가 가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 공식 기록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선주 씨가 나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태겸은 혜원의 요구를 그대로 따랐다. 서재경의 과실로 알려져 있던 사고 기록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보험사와 병원 기록, 당시 감정 결과가 다시 확인되면서 그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혜원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오빠에게 전했다. 재경은 사고 이후 휠체어를 사용하며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동생이 결혼 생활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게 된 뒤에는 자신 때문에 혜원이 임씨 집안에 묶였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죄책감을 품고 있었다. 오빠. 혜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사고는 오빠 잘못이 아니었어. 재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 기록도 바로 잡힌대.
그제야 재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너는 그걸 증명하려고 그 집에서 버틴 거야? 아니야.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태겸 씨가 언젠가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나중에는 내가 떠나면 우리 가족이 정말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무서웠고. 미안하다. 오빠가 왜 미안해? 내가 사고만 당하지 않았어도 네가 그런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 혜원은 오빠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갔다. 그 결혼을 선택한 건 나야. 오래 버틴 것도 내 선택이었어. 이제는 누구의 잘못도 내가 대신 짊어지지 않을 거야. 재경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혜원은 오빠의 눈물을 닦아주며 처음으로 자신도 오랫동안 가족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희생해 왔음을 인정했다. 태겸이 진실을 밝혀주었다고 해서 그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차선주의 거짓말을 폭로한 것은 혜원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했던 책임이었다. 며칠 뒤 태겸은 혜원에게 통화 시간을 요청했다. 선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 들었어요. 네. 오빠 기록도 정정될 가능성이 높대. 고마워요. 태겸은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고맙다는 건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아. 정말 알아요. 태겸은 천천히 대답했다.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다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라면 알아. 혜원은 휴대전화 너머의 숨소리를 들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랬겠지.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울고 어떻게든 나를 흔들려고 했겠죠. 맞아.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용서하게 만들어서 내 고통을 줄이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을게. 태겸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날 이후 태겸은 정해진 면접 교섭 시간 외에는 혜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상담센터에서 개인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왜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은 거짓말에 속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믿었던 피해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상담사는 물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권리가 됩니까? 태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차은빈에 대한 기억과 혜원에게 품었던 감정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았다. 은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았다고 믿게 해준 이야기들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혜원과 결혼한 이유도 단순한 복수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도 두려웠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녀를 집 안에 붙잡아 두었다. 상담사는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과 통제라고 말했다. 태겸은 처음으로 그 단어들을 부정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리는 뒤집기를 시작했고 곧 기어 다녔다. 태겸은 매주 같은 시간에 통영을 찾았다. 나리가 울면 먼저 이유를 살폈고 혜원에게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배운 것을 떠올려 움직였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리가 열이 났다. 혜원은 음성 체온계에서 39도가 넘는 수치를 듣고 곧바로 병원에 갈 준비를 했다. 마침 면접 교섭을 위해 도착한 태겸이 택시를 부르겠다고 했다. 내 차로 가자.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나리는 계속 울었다. 태겸은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체온을 확인했다. 예전 같았으면 병원 직원에게 모든 일을 맡겼겠지만 이제는 나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 검사 결과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다. 감기와 중이염이 겹친 것이었다. 의사는 약 복용 방법을 설명했다. 태겸은 내용을 모두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혜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메모로 다시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혜원이 말했다. 오늘은 고마웠어요. 태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할 일을 한 거야. 혜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혜원의 마음을 돌렸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러나 태겸이 자신이 한 일을 희생이나 은혜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전과 달랐다. 나리가 첫 돌을 맞았을 때도 성대한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혜원은 가까운 가족과 복지관, 사람들만 불러 작은 식사를 준비했다.
태겸은 손님이 아니라 나리의 아버지로 초대받았다. 그는 행사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혜원이 부탁한 아기 의자와 사진 촬영만 준비했다. 나리는 돌잡이 상위에 놓인 물건들 가운데 작은 마이크를 집었다. 사람들이 웃었고 혜원도 손뼉을 쳤다. 태겸은 웃다가 문득 혜원을 바라보았다. 혜원은 아이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설명과 나리의 웃음소리를 듣고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다. 태겸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표현하지 않았다. 그날 행사가 끝난 뒤 장무진이 혜원에게 새로운 검사 결과를 전했다. 기증각막 중에 적합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 나왔어. 혜원은 손을 멈췄다. 정말요? 정밀 검사를 더 해야 하지만 재이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성공할 확률은요? 완벽한 시력을 장담할 수는 없어. 이식편 상태와 망막 기능도 봐야 하고 한쪽 눈부터 수술하는 게 안전할 거야. 혜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빛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은 기쁘기보다 두려웠다. 처음 각막을 이식받았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그 눈은 평생 죄책감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혜원을 바라볼 때마다 차은빈의 죽음을 떠올렸다. 이번에도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야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무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기증자는 생전에 동의했거나 유가족이 뜻을 이어준 사람이야. 내가 빼앗는 게 아니야. 알아요. 머리로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 무진은 혜원의 손 위에 검사 안내서를 올려놓았다. 누군가가 남기고 간 선택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네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해. 혜원은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며칠을 고민했다. 태겸에게는 면접 교섭 일정이 바뀐다는 사실만 알렸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걱정하며 병원으로 달려오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수술 당일, 혜원의 곁에는 부모님과 재경, 장무진이 있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혜원은 나리의 손을 오래 잡았다. 엄마가 다녀올게. 나리는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혜원의 손가락을 잡아당겼다.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며칠 동안 혜원의 한쪽 눈은 두꺼운 보호대로 가려져 있었다. 통증과 이물감이 반복됐고 혹시 이식편이 다시 기능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왔다. 태겸은 상담센터를 통해 수술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혜원에게 메시지 한 통만 보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이야기만 들었어. 네가 허락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을게. 나리는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돌볼 수 있어. 혜원은 화면 읽기 기능으로 메시지를 들었다. 답장은 짧았다. 이번 주 토요일 나리를 부탁해요. 태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리를 데려가 자신의 본가가 아닌 통영의 숙소에서 돌봤다. 고명숙에게도 혜원의 허락 없이는 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았다. 명숙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손주를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혜원의 경계를 넘을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혜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혜원은 아직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명숙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보호대를 제거하는 날 진료실에는 혜원과 무진, 간호사만 들어갔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거즈를 풀었다. 갑자기 밝게 느껴질 수 있어. 천천히 눈을 떠. 혜원은 숨을 멈춘 채 눈꺼풀을 조금 들어 올렸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얗게 번졌다. 그녀는 겁이 나 다시 눈을 감았다. 괜찮아. 무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두르지 마. 혜원은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빛이 들어왔다.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았다. 사람의 윤곽은 흐렸고 색은 물감이 번진 것처럼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완전한 어둠과는 달랐다. 혜원은 창문이 있는 방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무진의 형태도 보였다. 눈물이 흘렀다. 보여요. 어느 정도? 빛이 보여요. 오빠도 보여요. 무진은 웃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잘 됐어. 며칠 뒤 혜원은 퇴원했다. 태겸이 나리를 데리고 병원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리 허락을 받은 뒤에야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혜원은 보호 안경을 쓰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아직 지팡이가 필요했고
초점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태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혜원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엄마. 나리가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 소리를 냈다. 혜원은 걸음을 멈췄다. 태겸이 천천히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리는 짧은 다리로 비틀거리며 혜원 쪽으로 걸어갔다. 혜원은 보호 안경 너머로 작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연한 옷, 둥근 얼굴, 자신을 향해 뻗은 두 손. 아직 모든 것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혜원은 알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나리였다. 혜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다. 나리가 품으로 달려들었다. 나리야. 혜원은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끝으로만 익혔던 이마와 코, 입술이 흐릿한 형태로 눈앞에 있었다. 나리가 웃자 작은 눈이 휘어지는 것도 보였다. 혜원은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가 이제 너를 볼 수 있어. 나리는 혜원의 눈물을 손으로 만졌다. 엄마. 그래, 엄마야. 태겸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혜원이 처음 다시 바라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나리라는 사실에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혜원이 어둠 속에서도 지켜낸 사람은 그가 아니라 아이였다. 잠시 뒤 혜원이 고개를 들었다. 보호 안경 너머로 태겸의 모습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예전처럼 선명한 얼굴은 아니었다. 키가 큰 남자의 윤곽과 검은 머리, 두 손을 앞에서 모은 자세만 보였다. 태겸 씨,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응, 조금 가까이 와요. 태겸은 한 걸음씩 다가왔다. 혜원의 앞에 도착했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혜원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지금의 시력으로는 그의 표정을 완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의 혜원은 늘 태겸의 얼굴을 살폈다. 그가 화가 났는지, 자신을 싫어하는지, 오늘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확인하며 살았다. 인간이 살아고치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의 표정을 읽지 못해도 괜찮았다. 나리를 잘 돌봐줬다고 들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수술실 앞에 오지 않은 것도 고마워요. 태겸은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갔을 거야. 알아요. 내가 싫다고 해도 내가 걱정한다는 이유로 밀어붙였겠지. 혜원은 나리를 아는 채 천천히 일어났다. 태겸이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중간에 멈췄다. 혜원이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뒤 나리를 태겸에게 건넸다. 아이를 받아줘요. 태겸은 두 팔로 나리를 안전하게 안았다. 혜원은 지팡이를 짚고 혼자 일어섰다. 그 작은 행동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태겸은 더 이상 혜원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혜원은 이미 스스로 설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오후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혜원은 눈부심 때문에 잠시 멈췄다. 태겸이 물었다. 괜찮아? 아직 밝은 빛에는 적응이 안 돼요. 차를 입구로 가져올게. 잠깐만요. 태겸이 멈췄다. 혜원은 햇빛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흐렸지만 하늘과 건물의 경계가 구분됐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색의 움직임처럼 보였다. 조금만 보고 갈게요. 태겸은 재촉하지 않았다. 한동안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나리가 태겸의 품에서 혜원 쪽으로 손을 뻗었다. 혜원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태겸이 낮게 말했다. 혜원아, 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하지 않을게. 혜원은 조용히 들었다. 다만 나리 아버지로서 계속 곁에 있어도 되는지 묻고 싶어. 그건 지난 1년 동안 이미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 관계는? 혜원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는 아직 이혼한 부부예요. 태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당신이 한 말도, 내가 혼자 버스에 올랐던 아침도, 나리를 낳으면서 느낀 두려움도 아직 기억해요. 잊으라고 하지 않을게. 언젠가 잊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요. 기대하지 않을게. 혜원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태겸의 얼굴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한 시간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태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걸로 충분해. 아니요.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멈추게 될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건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태겸은 나리를 조금 더 단단히 안았다. 계속할게. 그리고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기간을 정하지 않을 거예요. 태겸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기다릴게. 혜원은 희미하게 웃었다. 기다린다는 말도 조심해야 해요. 왜? 기다렸으니 언젠가는 보답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태겸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다. 그럼 기다리지 않을게. 그러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혜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처음으로 태겸과 같은 차에 탔다. 조수석이 아니라 나리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긴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는 이전처럼 증오와 오해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몇 달 뒤 혜원은 통영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정식 오디오 콘텐츠 편집자로 일하게 됐다. 시력이 일부 회복된 뒤에도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 점자를 계속 사용했다.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소리와 촉감도 자신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감각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녀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오디오 안내 자료 제작에도 참여했다. 장애가 있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제도, 안전용품, 법률 상담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였다. 혜원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태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한 남자의 잘못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태겸은 창원에서 계속 근무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통영으로 내려왔다. 나리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하며 혜원이 출장이나 치료를 받는 날에는 아이를 돌봤다. 고명숙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혜원과 마주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비싼 선물이나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작은 상자 안에는 혜원이 결혼 생활 동안 집에 두고 갔던 개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명숙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만 봤어. 아니, 며느리로도 제대로 보지 않았지. 우리 집안이 감당해야 할 과거를 대신 짊어질 사람으로 생각했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서해 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나리를 보고 싶다는 말도 당분간 하지 않으마. 네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혜원은 한참 뒤 말했다. 나리는 할머니가 왜 지금까지 자신을 만나지 않았는지 모를 거예요. 알아.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아이 앞에서 우리 가족을 무시하거나 내 장애를 부족함처럼 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마.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만나지 못해요. 명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마. 그날 혜원은 명숙을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나리가 할머니를 만날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차선주는 문서 변조와 허위 신고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모두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법정 기록에는 그녀가 사고 직후 현장에 있었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남았다. 은빈의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두 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됐다. 그들은 혜원 가족을 찾아와 사과하려 했지만 혜원은 편지만 받았다. 편지에는 은빈이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부모가 스스로 동의했으며 당시 혜원 가족에게 어떤 강요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혜원은 그 편지를 오빠 재경에게 건넸다. 이제 끝난 거야? 재경이 물었다. 혜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기록은 바로 잡혔어. 하지만 끝난 건 아닐 거야. 왜? 사람 마음은 서류 한 장으로 바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재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원 역시 자신의 마음을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았다. 태겸을 보면 아직도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날이 있었다. 그가 나리와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도 있었다. 두 감정은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 한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나리가 3살이 되던 봄, 세 사람은 함께 안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대구에 갔다. 검사를 마친 뒤 나리는 병원 복도에서 태겸의 손을 잡고 뛰었다. 혜원은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거리의 얼굴과 큰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다. 나리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엄마 빨리 와. 혜원은 웃으며 걸음을 조금 빠르게 했다. 태겸은 나리를 붙잡고 기다렸다. 예전에 그는 혜원이 늦으면 짜증을 냈을 것이다. 혹은 자신의 속도에 맞추라고 손목을 잡아 끌었을 것이다. 지금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혜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세 사람이 병원 출입문 앞에 나란히 섰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태겸이 우산을 폈다. 우산 하나로는 세 사람이 모두 들어가기 어려웠다. 우산 하나 더 살까? 그가 물었다. 혜원은 잠시 빗소리를 들었다. 나는 나리랑 같이 쓸게요. 태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우산을 쓰고 한 걸음 떨어져 걸었다. 나리는 혜원과 태겸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세 사람은 한 우산 아래 억지로 몸을 붙이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혜원은 그것이 지금의 자신들에게 가장 정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빛을 되찾았다고 해서 지난 어둠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낫는 것도 아니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간절히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다. 태겸은 마침내 그 사실을 배웠다. 혜원 역시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나리는 두 사람에게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었다. 가족은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완성되지 않았다.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매일 같은 사람을 존중하고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으며 상대가 세운 경계를 지키는 수많은 선택이 쌓여야 비로소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그날 이후에도 혜원과 태겸은 재혼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두 사람이 결국 다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혜원은 어느 쪽도 서둘러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결말의 모양이 아니었다. 다시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죄책감이나 사랑에 맡기지 않는 것, 나리에게 두려움보다 존중을 먼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었다. 태겸도 더 이상 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나리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 혜원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바라봐 주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나리가 잠든 뒤 혜원은 창가에 서 있었다. 수술한 눈으로 멀리 있는 바다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검푸른 물결 위로 항구의 불빛이 길게 흔들리고 있었다. 태겸은 나리를 재운 뒤 거실로 나왔다. 이제 갈게. 혜원이 고개를 돌렸다. 태겸 씨, 응? 다음 주 날이 어린이집 상담이 있어요. 몇 시야? 오후 4시요. 갈게. 회사 일이 있으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태겸은 잠시 웃었다. 회사 일정을 바꾸면 돼. 예전에는 내가 늘 당신 일정에 맞췄는데. 알아.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마. 태겸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었다. 혜원이 다시 불렀다. 그리고 상담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같이 저녁 먹어요. 태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너무 기쁜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다. 날이랑 셋이? 네, 알았어. 태겸은 그 이상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혜원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결합의 약속이 아니었다. 용서의 선언도 아니었다. 다만 긴 어둠을 지나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과거의 빚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으로 함께 식탁에 앉아보려는 작은 시작이었다. 현관문이 닫힌 뒤 혜원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항구의 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흐릿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아도 볼 수 있었고 상처가 남아 있어도 살아갈 수 있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일이 아니었다. 잘못을 덮어주는 일도 상대를 소유하는 일도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었다. 혜원은 잠든 나리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이불을 바로 덮어주었다. 나리는 꿈을 꾸는 듯 작게 웃었다.
혜원은 아이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처음 나리를 낳았던 날에는 손끝으로만 이 얼굴을 기억했다. 이제는 눈으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혜원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이를 알아본 것은 시력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곁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혜원은 나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누구의 빛을 빌려 사는 사람이 아니야. 창밖의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엄마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서혜원은 처음으로 과거를 용서하지 않은 채로도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다.